원래 러시아의 핵 교리가 러시아의 직접적인 핵 위협이 있고 그 핵 위협을 가하는 국가를 상대로 핵 전력을 투사한다는 것이 러시아의 기본 교리였거든요. 어떻게 바꿨냐면요. 러시아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국가를 돕거나 그 국가에게 간접적으로라도 군사적인 원조를 하는 국가도 러시아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하는 국가로 간주하고 그 나라에 핵 전력을 투사할 수 있다. 서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예전보다 조금은 더 높아졌다. 유럽과 나토, 러시아의 3차 세계대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식의 확정적인 단언은 사실은 지금 할 필요가 없고요. 물론 미국이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 행정부겠죠.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위상을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훨씬 낮게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나토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 움직임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없는 나토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이 없는 서유럽의 안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서유럽의 중심 국가들, 구체적으로는 영국, 프랑스, 독일일 텐데요. 이 나라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궁금하고 흥미가 가는 이슈였는데 거의 세 나라가 지금 자체 방어력을 키우고 그리고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다지기보다는 계속해서 러시아의 위협을 강조하고 그에 맞서서 국가 안보 동맹, 그러니까 집단 안보 체제를 강화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없더라도 그것을 나머지 국가들이 해내겠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유럽의 이 대립 구도가 지속이 되고 오히려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세 나라가 국방비 지출을 대폭 올리고 그다음에 때로는 러시아에게 날선 외교적 언사를 하고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에 지금까지 해왔던 물적 자금적 지원을 미국이 없더라도 계속 자기는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 러시아로서도 신경이 곤두선 상태고 미국이 빠져나간 상태에도 서방과 그러니까 서유럽과 러시아의 대립 관계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될 듯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왜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이 국방비를 증액하면서까지 사실 국방비를 증액한다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요. 가뜩이나 지금 서유럽 경제가 좋지 않은데 국방비를 증액하면 더더욱더 경제에 부담이 가서 국민들의 불만을 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러시아와의 대립 관계를 지속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는 역시 러시아에 대한 공포, 러시아에 대한 혐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하는 말로 루소포비아라고 하는 어떤 정서가 너무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 서방 국가들이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이게 서유럽의 영국, 독일, 프랑스의 내정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여요. 그게 뭐냐면 일단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서유럽 국가들은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이 팽팽하게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정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름대로는 안정된 체제를 유지해 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극우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급진 우파 세력이 힘을 키우면서 프랑스도 사실은 예전에 안정된 진보 보수 구도가 깨졌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영국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의 유럽의 어떤 국가 권력을 행사했던 유정자들이 생각할 때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 됐습니다. 경제도 안 좋고요.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이런 상황에서 아시겠지만 내부의 어떤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외부의 위협을 부풀리거나 강조하거나 부각하거나 어떤 심지어는 날조해서까지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이 나라 안에서 여러 가지로 위기에 처해 있죠. 정치 위기, 경제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런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우리 외부에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존재가 있다. 엄청나게 호전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외부의 그 위협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딱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제 러시아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의 품은 그 원초적인 공포심과 혐오감이 존재했고요. 또한 그 최근 여러 해 동안의 서방 국가의 내부 위기를 무마하고 벗어나는 하나의 어떤 방도로서 러시아의 위협을 강조하고 부풀리고 심지어는 날조해서 현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서유럽과 러시아의 대립관계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불안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 러시아가 핵교리 임계점을 낮췄다는데요.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벌써 한 1년 전인 듯한데요. 원래 그 러시아의 핵교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러시아의 직접적인 핵 위협이 있고 그 핵 위협을 가하는 국가를 상대로 핵전력을 투사한다는 것이 러시아의 기본 교리였거든요. 그런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면서 그 교리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꿨냐면요. 러시아에 당연히 직접적으로 핵전력을 가지고 위협을 하는 국가를 상대로 핵을 쓰겠다고 하는 그 이전 교리도 있었는데 러시아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국가를 돕거나 그 국가에게 간접적으로라도 어떤 군사적인 원조를 하는 국가도 러시아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하는 국가로 간주하고 그 나라에 핵전력을 투사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문턱을 낮춘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것이 그 핵전력의 그 핵 교리를 바꿨다고 해서 러시아가 금방이라도 서유럽을 공격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유럽에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어떤 그 문턱이 예전에는 높았는데 그것을 한 단계 내지는 두 단계 낮춘 것이 바로 그 핵 교리 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문턱이 사라진 것은 아닌데 그 문턱이 한 단계 두 단계 낮춰졌다는 것은 서유럽과 유럽 그러니까 러시아 사이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예전보다 조금은 더 높아졌다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협상할 때 러시아에 군사적으로 더 이상 활동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는데 러시아가 이를 거절했는데요. 그게 유럽을 공격하려는 의도일까요? 유럽을 공격한다고 하는 그것을 조금 더 그러니까 러시아가 서유럽을 공격한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자면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파탄 국가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에 만족하고요. 그러면서 더 이상의 군사적 확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이게 어떤 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세력을 확장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서쪽으로 영향력을 행사가 더 강화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그러면 러시아의 그 영향력을 서쪽으로 확장할 것인가? 우크라이나가 정리가 되면요. 아마 그 몰도바라고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는 조그만 공화국이 있는데요. 거기 몰도바의 친러시아 지역이 있거든. 니스트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쪽 지역까지도 러시아의 세력 판도에 넣으려는 유혹은 아마 가질 듯합니다. 그리고 이 발트해 3국이라고 하죠.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요 세 나라가 있는데 원래 예전에는 러시아 제국의 영토이기도 했고 옛날 소비에트 연방의 영토이기도 했는데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독립을 했고 지금은 나토 회원국이고 유럽 연합의 일원이고 서방화가 됐는데요. 푸틴 대통령이라든지 러시아 유정자들이 요 발트해 3국까지도 자신들의 세력권으로 보면서 그쪽 지역에도 영향력을 뻗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발트해 연합 3국 같은 경우는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했다가는 정말로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충돌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세 나라 안에 있는
친러시아 정치 세력에게 그 원조를 하고 그쪽을 부추겨서 정치 지형을 바꾸려는 정도의 노력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뭐 조금 세게 말하면 공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의 간접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을 발트해 3국에서 강화하려는 노력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군사적인 개입은 아마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다. 더더군다나 이 폴란드를 비롯한 더 서쪽에 있는 국가에게 무력 개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력 충돌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입장은 현재로서의 러시아로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무리수일 것이고 무리수 정도가 아니라 저는 가능성이 거의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러우 전쟁 최근 전황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의 전황은 뭐 일종의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우세가 지속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이 또 요즘 드러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가 띄엄띄엄 그리고 어떤 때는 강력한 이 반격을 가하고 있는데 이 반격이 전황의 구도를 완전히 바꿔버릴 상황은 분명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지금 아주 본격적으로 공세를 취하는 것은 또 분명 아니죠. 그래서 일정 정도 러시아가 상당히 강력한 기세로 서진을 하다가 지금은 전선의 변화가 없는 상태가 돼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미국이 개입을 해서 휴전을 강요 내지는 적극적으로 공고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 이 숨고르기를 한 다음에 러시아가 협상이 만약에 뜻대로 되지 않으면 또 한 번의 공세를 펼칠 가능성은 또 있죠. 그래서 그 공세를 전면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힘의 축적이 필요한데 그 힘의 축적을 이루는 시기여서 교착 상태로 보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시나리오도 한번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어떤 지금 뭐 군사 교리라든지 아니면 전쟁을 수행하는 어떤 국가의 체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따지고 볼 때 전면전보다는 소모전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고요. 그 어떤 상황을 획기적으로 바꿀 어떤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가 계속 공세를 취하더라도 소모전의 형태로 계속 지속할 것이고 그래서 현재 교착 상태가 완벽하게 러시아가 우세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압박으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늘 해왔던 대로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갉아먹는 식으로 그 전쟁을 수행할 듯 하고요. 혹시나 그 전면적인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 공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총력을 기울인 총력전의 형태는 분명히 아닌 듯 하고요. 만약에 러시아가 조금 더 적극적인 공세를 취한다고 하면은 그 공세의 방향은 그냥 추정인데 이 북쪽이 아니라 오히려 남쪽의 오데사 방면이 아닐까. 오데사를 점령해서 우크라이나를 완전한 내륙 국가로 만들어서 압박을 하고 그런 압박을 협상장에서 지속해서 조금 더 많은 러시아의 이권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을 해보는데요. 정말 그 추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 정말로 그 추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전승절에 방심한 러시아에 우크라이나가 공습할 가능성이 있다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방심을 하지 않겠죠. 이게 어마어마한 국가 명절이고 전 세계의 러시아의 그 위상을 보여주는 행사인데 거기서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소한 작은 그 드론 공격 하나라도 성공하게 된다면 정말 체면을 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젠가 그 기사를 좀 살펴보니까 시진핑 총리가 오는 그 교통편은 철저한 철통 같은 안보를 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어떤 국가 원수가 오다가 드론 공격의 위험이 감지가 돼서 모스크바로 오지 못하고 바쿠
그쪽에 비상 착륙을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만큼 그 삼엄한 경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러시아로서는 그 체면을 구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말로 삼엄한 경비를 하고 일체의 어떤 그 공격을 막아내려고 할 텐데, 또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가 그 300개인가 400개인가의 드론 공격을 일제히 해서 러시아의 그 심기를 지금 긁었다고 하는 또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러시아 군이 이 강점과 약점을 다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 강점 중에 하나가 바로 대공방어망이거든요. 대공방어망이 원래 강하기로 유명하고 있었고 또 최근에도 계속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원래부터 강했던 대공방어망을 풀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일체의 그 체면국일 일을 막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생각보다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로서는 쉽게 말하면 그 백척간두 표현이라고 할까요? 낭떠러지 끝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여유를 가지고 뭐 그 한숨 돌릴 상황이 아니거든요. 모든 그 젖먹더니까지 짜내가지고 이 뭐랄까 저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한 그 이 전승기념일이라는 것이 그만큼 러시아에게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 전승기념일을 전후한 어떤 공격이란 것이 단지 그 군사적인 어떤 이런 성과뿐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로서는 지금이 어떤 혹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뭐 모스크바 자체를 타격하지 못하더라도 기존의 전선이라든지 아니면 러시아 영토의 변방 지역을 타격함으로써 우크라이나 군의 어떤 건재를 과시하려고 할 것이고, 또한 정치적으로 러시아의 위상을 깨트리려는 모습을 보일 텐데 이거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겠고요. 근데 그런 그 상황의 어떤 일부로서 수백 기의 그 드론을 한꺼번에 날려서 러시아를 공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러우 전쟁 종전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참으로 그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저를 비롯한 여러 그 전문가들이 휴전까지는 아마 올해 안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일단 전선에서 교전 행위를 멈추는 정도의 어떤 그런 타협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종전이라 함은 단지 그 전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전쟁을 끝내는 것이고, 전쟁을 끝내려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강화 협상을 통해서 완전히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조정이 될 텐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는 어떤 입장, 아주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반도가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휴전은 했는데 정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거의 반세기가 흘렀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또 이제 조성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말로 그 근거 없는 추정이지만 올해 말 정도에 휴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크다. 그런데 종전까지 가는 것은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고, 뭐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른다. 그리고 어떤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하자면은 아예 휴전만 한 상태에서 전투와 전쟁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전쟁 상태로 지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 또한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푸틴이 원했던 결과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푸틴의 전쟁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저지하겠다는 것이었고, 우크라이나가 정확히 말하면 푸틴 대통령이 말하는 네오나치 세력이 집권한 어떤 그런 우크라이나 그 정부가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 최소한의 전쟁 목표는 달성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일단 우크라이나를 거의 작동불능 상태의 국가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너무너무도 절실하게 요청해왔던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이 어쨌든가 지금 상태에서 사실은 논의되고 있지 않고, 가장 강력한 뒷배였던 바이든이 물러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이끌면서 현실적으로 정말로 그 비즈니스맨의 속성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 우크라이나에게 나토 가입을
확답하지 않겠다, 확약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상당히 그 뭐 유보적인 조건 정도가 아니라 입장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했을 때 이런 정도만 놓고 보면은 푸틴 대통령이 목표했던 전쟁 목표의 최소치는 달성했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군사적인 개입은 분명히 아니겠고요. 지금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나 가지고 좀 쩔쩔매는 상황이고 거기에 모든 힘이 투사되어 있는데 이 군사력을 인도 파키스탄 분쟁에 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버거운 일이고요. 또 일단 러시아로서는 인도와도 상당히 지금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또한 파키스탄하고도 나름대로 좋은 관계 유지해야 되는데 여기에 섣불리 끼어들었다가 되게 낭패 보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군사 개입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고요. 외교적인 개입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지 않을까.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측의 얘기를 다 들어주면서 어떤 간에 이렇게 좋은 모양새로 화해를 종용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어느 한쪽을 편들면서 다른 한쪽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려고 하진 않겠죠. 그래서 사실 저도 그 분야가 잘 모르지만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이미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시작되었다기보다는 그쪽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면서요. 여러 가지 논거를 대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인도 파키스탄 분쟁, 카슈미르 분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예상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맞아 떨어져 가지고 저희는 지금까지 만약에 제3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꼭 세계대전이 아니더라도 훨씬 더 큰 규모의 전쟁이 터진다고 하면 그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이라든지 아니면 중동 쪽이라든지 아니면 동북아시아 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도 파키스탄 쪽에서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평화가 더 위태로워진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중국은 파키스탄을 물질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동맹 전선이 구축될 수 있을까요? 그쪽을 생각하면 항상 이게 헷갈리고, 이렇게 섣불리 확정해서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냉전 시대 때만 하더라도 인도와 러시아, 소련의 관계는 사실 대면대면한 관계였거든요. 근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2022년에 푸틴과 젤렌스키가 전쟁을 하면서 서방의 제재를 러시아가 우회하는데 가장 도움을 크게 준 나라가 바로 인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가장 효자 수출품이 바로 석유였는데 석유 수출을 미국이 막아놨는데 러시아가 석유 수출을 또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상당히 지금 러시아와 인도의 관계가 돈독해졌고요. 또 하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그건 단지 땅 욕심이라든지 이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도 있고요. 그것은 결국은 미국의 일극 체제를 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는데 미국의 일극 체제를 깬다고 하는 것은 이 다극 체제를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극 체제로 가는 또 중요한 이 발판이란 것이 바로 브릭스 체제였어요. 이 브릭스 체제를 러시아가 주도하고 그다음에 서포팅 하고요. 작년 카잔에서 러시아 영토 카잔에서 브릭스 대회가 열려서 성대하게 성공리에 끝났는데 이 브릭스 체제가 유지가 돼야지 미국과 그리고 서방을 위시한 G7 체제를 압박할 수 있거나 견제할 수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등한 경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이 브릭스 체제의 가장 중요한 축이 바로 인도입니다. 그래서 인도와의 관계가 깨지게 된다면 러시아는 가장 큰 목표, 즉 미국과 서방의 일극 아니면 일방적인 체제를 깨고 다극화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그만큼 이 인도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도와 중국이 대립한다고 해서
섣불리 그 러시아가 인도와 매몰차게 관계를 끊는다.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파키스탄, 인도, 중국의 관계는 볼 때마다 헷갈리고 또 국면마다 이게 또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